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다. 특히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기 후반기 어떤 통합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불복에 짓밟힌 미국 민주주의. 사진 먼저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집무실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당이 점거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옆에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 외벽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아일보는 이런 폭력 시위와 총격 사태로 4명이 사망했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이건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지자들 향해 의회로 가자 이렇게 사실상 폭력 시위를 부추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역풍을 맞자 이제 평화로운 정권 이야기에 나서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 20도 음의 북극 진동이 한반도를 냉장고로 만들었습니다. 전라도는 일부 20cm 이상 쌓이고 있고 눈이 제주도 산지에도 50cm의 폭설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주말까지 전국 강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이렇게 혹한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꼭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헬스장 등 19세 미만 9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업주들은 문만 열란 얘기냐며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형평성 논란에 끼워 맞추기로 했다는 건데요. 헬스장 등은 당연히 손님들이 대부분 성인이다 보니 과연 애들 손님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등은 17일 이후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땜질 처방이 오히려 업주들도 화나게 만들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양궁호가 정인이 멍자국을 해명 못했는데도 오히려 경찰이 이런 일은 흔하다면서 위로했다는 겁니다. 홀트 아동복지 진행 상담 기록을 보면 가정 방문한 경찰관이 부모 말만 듣고 이해한다며 학대 정황을 눈감았다. 2차 신고 때는 쇄골 신금을 확인했는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자 묵살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야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저와 함께 오늘 돌직구를 알려줄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실장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통합,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에는 통합의 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새해 화두로 통합을 꺼냈는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우리 역풍을 맞았죠.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이낙연 대표의 통합 어떻게 다른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냉동실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폭설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 미리 대비해라. 이런 기상청의 얘기를 듣고도 서울시가 늦장 대처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도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임입니다.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통합과 사면 사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 인사회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1월 1일 새해 첫날 통합 화두를 꺼냈었죠. 그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시죠. 국민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년 인터뷰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새해 화두로 통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앞서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낙연 대표는 원래 이 통합을 많이 강조하는 분인데 최근에는 이낙연 대표의 통합론은 사면에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대통령의 저 언급도 혹시 거기에 대한 화답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손다리를 쳤어요. 완전 별개의 이야기다. 거기에 연결시켜서 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1월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확정 판결이 있고 그 곧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인터뷰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고 하면은 그때 그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어제 마음의 통합을 강조한 것은 양측의 효과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면에 긍정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조금 정지 작업이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 신년 기자회견에 사면하고 거리를 둔다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 국민 통합은 도외시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면을 안 하더라도 통합에 대한 건 지켜간다. 그러니까 어제 그 이야기는 양수 겸장용이라는 거죠. 네. 양수 겸장이다. 다음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통합 얘기를, 사면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얘기인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건데요. 공감하지 않는다가 58%, 공감한다가 38%입니다. 사면론이 굉장히 부상했지만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냈지만 그리고 당내에 워낙 큰 반발이 있어서 사실상 사면이 잠복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국민 여론도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낙연 대표는 여전히 나는 사면론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고 지금 걷어들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저런 국민 여론 속에서 어떻게 이 사면론을 풀어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런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면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대통령님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의 공감, 마음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면 너무 급격하게 예컨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사면을 하면 사실은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돌되고 이제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통합의 정치의 계승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기를 탄압했던 분들에 대한 용서 혹은 비서실장으로 영입하는 이제 그런 큰 그릇을 원한다면 행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어떤 공감대가 아직 낮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고 1차적으로는 어쨌든 이 통합 논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온 것은 좀 성급했다. 이런 선긋기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도 대통령께 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재판 결과도 정리 안 됐는데 통합 논의냐 사면이냐 이렇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사면은 가야 될 길이라고 보여지고 전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자연스럽게 끌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면서 사면은 정치권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역시 가장 관심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사면론에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할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이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통합론이 결국은 사면론과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추측을 하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합에 사면만 있겠나 사면 시사는 너무 앞서간 해석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글쎄요, 지금 청와대는 아마 지금 대통령에게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 사면론에서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일단 고위 관계자는 통합에 사면만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통합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과연 사면론은 어떻게 답변할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아마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면 카드를 꺼낸다는 건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걸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또 여기에 대한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만약 여론이 한 70%, 80% 정도 사면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가 넉넉하게 형성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고심할 것 없이 사면 카드를 끄집어내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정치인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건의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국민 통합이라는 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끌어안으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한 단계 진일보시킬 수 있을 것에 대한 고민, 바로 이게 정치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과 지지층들의 이 혹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를 발목 잡고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의 과거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인 모지고 험하고 지지층들이 결집시키기 위한 말들이 이제 와서 만약 사면카드를 끄집어내더라도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통합의 한 해를 화두로 끄집어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정말 후반기에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각인시킬지 상당히 그 메시지가 주목되고 기대가 됩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의 화두를 꺼냈을 때 아마 이 여론조사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를 저희가 11월 넷째 주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했습니다. 긍정평가는 계속 떨어져서 지금 3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김영준 의원님,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 부정평가 계속 늘고 긍정평가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통합이라는 화두를 꺼냈다. 그럼 결국 어쨌든 국민의 지금 본인 지지층뿐이 아니라 중도층의 마음이 많이 떠나가고 있다. 이런 걸 본인도 이제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 한 해를 좀 더 마음을 통합하는 네. 그런 해로 삼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통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마음만 통합하자라고 구호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부담이 됐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변창흠 장관에게 빨리 말하자면 너무 공공형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중도층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지원을 더 한다든지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공략을 위한 또 보다 보편적인 인식에 가까운 어떤 워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 또 개각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사면론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앞으로 이 사면론을 지금 굉장히 당내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끌고 갈지 굉장히 관심이 큰데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시죠. 12월 셋째 주 조사와 비교한 겁니다. 지난주 조사에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15%, 윤석열 검찰총장이 1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히려 오차 범위 밖으로 더 여론조사의 격차를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관섭 변호사님,
글쎄요, 저게 좀 제목처럼 과연 사면론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지, 그리고 반대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반사 이익을 얻은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면론의 영향을 분명히 미쳤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숫자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면론이랄지 지금 현재 좀 약간 문재인 정부의 악재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편이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재인 지지층에 의해서 이제까지 지지율이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지고 현 정부의 지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도가 거의 비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은 언론이 얘기하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이제 자기의 색깔을 좀 보여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있지만 사실 자기 색깔이 굉장히 명백해요. 예. 기본소득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러한 어떤 지지도의 정체 또는 하락에 대한 돌파구를 하기 위해서 사면론을 꺼냈는데, 사실 이 사면론 자체가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봤듯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본인에게 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사면론을 꺼내놓고 그다음에 약간 뒷걸음질치라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뭔가 치고 나가는 것 같았는데 뒤로 가니까 다시 이낙연의 모습으로 간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중도층의 실망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진보층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 양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결국 지지를 철회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을 갈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사면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악영향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4월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3월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아주 흥미로운 여권 내의 기류라고 할까요?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저격하는 그런 듯한 글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지사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보면 3차 재난지원금을 오늘 11일 날 지급하는데 지금 4차 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죠. 거기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과연 더 주고 덜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가 급하니까 막 풀자고 하는 건 지혜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지역화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정책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지역화폐를 굳이 채택할 이유도 모르겠다, 강하게 반박을 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물론 이제 정세균 총리가 아마도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마다 여권 내에서 보편적으로 주느냐 아니면 핀셋 지원을 하느냐 선별적으로 주느냐 놓고 계속 논쟁이 있으니까 교통정리라는 차원에서 저런 걸 올린 것 같긴 하지만, 한편 어떤 정세균 총리도 잠재적 대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굉장히 강하게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여권 내에서도 분화되거나 차별화하기 위한 어떤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분화의 시동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정세균 총리조차도 적극적 지원을 해야 된다. 예.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살아야 된다. 일단 그런데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말하자면 단세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보편적 복지는 선이고 말하자면 선택적 복지는 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경우에 따른 선택적 복지를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른 차별적 복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지역화폐를 주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가 신용카드로 얼마든지 이것을 제도를 폭넓게 잘 사용했는데,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주는가,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다시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있고, 지금 정총리 생각에 빨리 돈을 풀 수 있는 기제는
기존의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많이 주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것은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윤태원 실장님. 네. 더 풀자, 덜 풀자 같은 단세포도 논쟁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당 소속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톤인데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정세균 총리 평소에 하던 이야기니까 뭐 예. 그렇게 뭐 별로 놀랍지 않은데 이 말의 톤이 그렇죠. 수위가. 저 점잖은 양반이 저 정도로 세게 이야기하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이재명 지사도 받아쳤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게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방금 이제 김영주 의원님께서 여기 이제 구체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정치적인 각도로 보고 싶어요. 대체제 보완제 개념이 있는데 예. 정세균 총리하고 이낙연 대표는 대체제예요. 서로 바꿀 수 있는. 대체제다. 그리고 예. 이낙연 대 원래 이재명은 보완제죠. 그러니까 예. 양날개로 해가지고 사실은 둘이 좀 윈윈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그 3위 이하를 누르고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세균 대표는 또 이재명 지사의 이제 보완제, 상호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은 속 시원하다. 그래 좀 세게 해야지. 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세균 총리가 거기에 이제 걸맞는 거죠. 사실은 그간은 이낙연 대표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정세균 총리의 자리가 없었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되게 좀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게 하나 더 볼 것이 대통령이 아까 마음의 통합을 이야기했었고 예. 연말에 비서실장 교체, 민정수석 교체하면서 뭔가 국정 운영의 방향이 약간 중도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트레이드 마크가 그렇기도 하고 다 주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야당하고 언론하고 검찰이 이렇게 해서 끌어내렸는데 우리도 기시감이 든다. 예. 기득권 개혁, 언론 개혁, 뭐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계속해야 된다. 뭐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정세균 총리는 아시다시피 추 장관 문제에 대해 좀 개입해서 이렇게 좀 빨리 정리를 하려고 그렇죠. 했던 예. 것, 이 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니까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나는 원래 그런 방향이었다. 나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 지사 이런 의견이 너무 이제 강해진다면은 여권 내에서도 강해진다면은 우리 대통령 국정 운영을 중도로 하고 싶은데 그걸 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나의 정치적인 이익도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 전체 이익하고 나의 이익은 일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겠죠. 예. 조금 전에 이제 여권 후보들 가운데 분화가 시작됐다 이런 진단도 있었고 대체제냐 보완제냐 그 역할에 따라서 지금 정치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어젠다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야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권도 통합이 지금 굉장히 화두인 그런 상황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제 만났다고 합니다. 그냥 새해 인사만 드렸습니다. 입당이나 합당 같은 얘기는 전혀 안 하시네요. 새해 인사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안철수 대표와는 그러면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시거나 만나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만날 일 없어요. 만남의 요청은 혹시 받으셨나요?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 수는 있는데 뭐 내가 보기에 뭐 요청도 안 올 거라고 그러고. 네, 두 사람이 언제 만나서 단일화 논의를 어떻게 이뤄내느냐 이것이 사실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안철수 대표는 만났지만 새해 인사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시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선을 그었습니다. 김병림 비대위원 예. 같은 지도부신데 네. 단일화 안 되는 겁니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거죠?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늘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자 등록도 시작이 안 됐고요. 그리고 경선 절차도 아직 시작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하고 야권 단일화를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지금 거기에 매몰돼서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일정 뒤로 미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본격적으로 우리 당내에 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면 굉장히 많은 주목도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기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아마 많은 여론들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 이번 선거 속에서 정말 단일화에 대한 뜻과 의지가 있다면 사실 정당의 의석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에 얼마든지 입당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들도 열려져 있고 이 내용은 비단 안철수 대표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유력한 주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국민의힘의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다 같이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절차에 맞게 경선을 치르고 단독 후보로 우뚝 쓰게 되는 순간 아마 더불어민주당과 1대1 구도 속에서 선거는 아마 확연하게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을 거라 자신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2월 말 3월 초가 됐을 때 그때 가서도 만약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나는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서울시장에 나갈 의지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단일화를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중에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큰 관심사항인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어제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이런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만나시겠군요. 예, 만나주신다면 제가 대구로 뛰어가서라도 만나 뵈야죠. 꼭 저를 좀 만나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안 대표가 당에 입당을 한다면 오세훈 전 시장은 출마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출마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유보적 입장을 보였죠. 오신환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공정한 단일화 방식이 명료하게 제안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 측에 공을 넘겼습니다. 반면에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오세훈 전 시장을 향해서 당당하지 않다. 본인 거치는 본인이 결정하라.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전 시장님 그 의견은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가지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자 고민해서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하면 내가 출마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출마하겠다 이런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야당 반응을 보셨지만 다른 것 같습니다. 유보적 입장도 있지만 너무 당당하지 않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오세훈 전 시장의 조건부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도 조건부 출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미지에 어떤 조건이 붙게 되면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겉으로 그냥 볼 때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당에 들어오면 출마하지 않겠다. 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출마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출마하겠다는 말인지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그건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면 그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경선할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 출마 선언을 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굉장히 본인의 어떤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마치 무엇을 이제 재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출마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너무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좀 언론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의 생각이 좀 단호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출마, 불출마를 결정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단일화 할 것인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일화의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성공 후사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 정권 교체 초석을 고민하면서 이해하겠다.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답을 했는데
별로 윤태원 씨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김병민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건 거의 이제 당 지도부의 입장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2말 3초 정도까지는 우리 이렇게 가가지고 올려놓고 그 다음 이제 안철수 한번 보자. 그때까지 이제 올라와 있어. 우리도 많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해보자인 거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난 자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겠죠. 2011년에요.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그 민주당 후보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단일화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자로서 관찰하기에는 그 단일화 이유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범야권 주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뭐 박원순이나 박영선이나 당적이 뭐가 중요하냐 예. 한나라당만 아니면 되지라는 프레임 때문에 그 흡수가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야권을 봐도 좀 그렇지 않나.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밖에서 오신 분이고 지지율 1위는 무려 윤석열인데 무슨 뭐 이게 우리 당 식구 안 식구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은 안철수 대표한테 조금 이제 유리한 포인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야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힘이 있고 또 안 대표의 과거의 정치사를 보면 조금 정강후약인 면이 항상 있었거든요. 예. 앞에는 기세가 세고 들어가면 좀 약해지고. 근데 안 대표는 지금 그 생각인 거죠. 이번은 내가 단일 후보니까 예. 본선에 가서 버티는 거는 국민의힘하고 하면은 여기가 다 나를 지지해 줄 테니까 후약은 다시는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 계산은 그런 건데 그럼 이제 중간 아까 김병민 비대위원이 말씀하시고 제가 지적했던 2말 3초의 예. 상황이 어떠할 건가 그게 결정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말 3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 헬스장 어른은 오지 말라고 입니다.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의 확진자는 1,1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48%에 이릅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먼저 헬스장 업주들이 왜 화가 났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오늘부터 조건부 운영이 허용됐습니다. 그럼 참 반겨야 될 텐데 이용 인원이 9인 이하인데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 업주 입장에서는 헬스장 이용객의 99%가 성인인데 도대체 이런 정책을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정책을 내놓느라 밤새 머리를 싸매고 연구했느냐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10일 국회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헬스장 업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거의 100% 성인이에요. 뭐 요가나 필라나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나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오시는 곳이지 저희가 아동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한 1년 동안 지금 소매액이 지금 2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환불까지 한다면은 아마 한 3억 오픈이라도 빨리 해서 회원들 좀 받아야 저희가 또 환불도 해드리고. 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9인 이하가 입장하면 영업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꿨는데 문제는 그 9인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만 가능하다. 그런데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주로 이용객들이 다 성인이겠죠. 도대체 이게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서 영업을 풀어준 정책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이 문제 이런 정책을 짜느라 밤새 머리를 싸맸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를 싸면 결론이 저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깊게 좀 생각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헬스나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어떤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뭐 중학생이 아니면 뭐 초등학생 출입 금지 그런 문구가 많이 있어요. 또 아파트 같은 데 커뮤니티 시설도 가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저분들 반발하는 거 굉장히 뭐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9인 이하라고 해서 풀어주려고 하면, 근데 선택적 어떤 해제를 해주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맞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걸 아동 청소년이 9인 이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헬스클럽에 아동 청소년 구인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동 청소년은 가서 어떤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도 되느냐? 성인은 가서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이면 안 되고, 그것도 굉장히 좀 모순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부의 고민을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일단 코로나가 워낙 너무나 확산세가 빠르고 건강과 신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실 문을 다 닫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하고 굉장히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이용인원도 제가 볼 때는 9인 이하라고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성년을 할 수 있게 하면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환불 요구가 많은가 봐요. 그러면 헬스클럽 입장에서 명분이 있거든요. 아니 9인 이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전부 다 환불 요구하겠죠. 그러면 환불 요구해야죠. 그 다음에 헬스클럽에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현실적인 좀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을 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9인 이하 아동 청소년을 허용했던 건 태권도장 같은 경우 이미 허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헬스장도 성인이 아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은 입장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건데, 김영주 전 의원님 서울시 부시장도 하셨으니까, 근데 행정이라는 게 어떤 물 형평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방역 수치라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정치처럼 목소리 크게 내면 좀 바꾸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말한 대로 좀 과학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가보면 모든 만석이잖아요, 사실은. 4인, 식당들이요, 예, 그렇죠? 5인 이상이 아닐 뿐이지 각각 이렇게 다 앉아서 하고요. 어제 제가 행주산성에 있는 여의도에 카페에 앉아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그렇죠. 가냐면 브런치 카페 같은 걸 만납니다. 먹을 수 있는. 거기는 와글와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의 형평성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교육부 시설인데 태권도는 교육부 시설이고 다른 데는 문체부 시설이어서 차별이 있었고, 또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있냐 아니냐의 차별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또 이 기능 자체를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실내 체육시설을 설정한다는 것도 너무 말하자면 탁상공론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9명 이하라고 하면 모든 줄넘기 교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훨씬 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헬스장 못지않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론 17일 이후부터는 다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미 이게 기준이 붕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말하자면 부처 칸막이를 좀 대체시켜서 단일한 원칙과 기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디서 통계표를 봤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12월, 1월 기준에 매출의 감소율 산업별로, 업종별로 헬스클럽 97%. 97% 감소한 거죠? 그렇죠. 없죠. 없는 거예요. 아니, 못 수익이 받으니까. 없는 거네요, 사실상. 그러니까 0이죠, 사실. 네. 3%가 어떻게 남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헬스클럽을 저도 저희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1년, 2년, 3년째 모범 회원인데 문 닫아져 있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이 대목입니다. 연말 연시, 여름 휴가 직전. 다들 이제 작심삼일로 이렇게 올해는 이제 하리라. 예. 그때가 이제 대목인데 이 대목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보편 지원, 선별 지원 이야기 좀 나왔지만은 정말 힘든 데다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걸 보면은 지원을. 네. 결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눈살 찌푸리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어제 코로나 대응 회의가 있었는데 여가부 장관이 뭐가 빠진 게 있죠. 다른 아닌 방역회의에서 홀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비서가 여가부 장관에게 알려줍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뒤늦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한 그런 모습인데요.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네. 글쎄요, 이게 다른 회의도 아니고 네. 방역 회의를 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벌금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게 정부 당국의 지금 행동이고, 이러한 정부 당국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불편하고 힘들어도 K방역의 힘이라는 건 서로가 믿고 내 것을 조금 희생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의지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믿고 의지해 왔는데 정부의 분명한 기준점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읍소하고 있는 자영업자, 헬스업체, 뭐 여러 가지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죽하면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은 전혀 마스크를 안 낀 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긴장이 좀 풀어졌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렇게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총리와 함께 모두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만약 저기에서 누군가가 코로나 확진자 혹은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여가부 장관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장관이 예를 들어서 한 2주 정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들을 지금 극복하고 끌고 나가기 위한 내각에서 아마 여가부 장관의 저와 같은 행동은 아마도 적정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진정성 있게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들을 반드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뒤늦게 매우 숭고하다 이렇게 사과했다는 사실도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 동부구치소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70대 남성 수용자가 협심증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서울 동부구치소가 2명, 서울구치소가 1명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총 또 늘었군요. 1,176명으로 오늘 7차 전수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글쎄 앞으로 더 추가될 것 같은데 이미 전체 수용자의 절반가량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자, 이 사태에 있어서 누구보다 책임이 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동부구치소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은 채 검찰개혁의 성과만 있었다 이런 글을 올려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추미애 생각은 이렇다 이러면서 전날 공개된 한겨레 인터뷰를 공유했는데, 거기에 그 인터뷰 내용에는 동부구치소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론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올리지 않은 채 주요 성과만을 게재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검찰총장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선언했다. 권한 남용에 대한 성역이나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인 한 해였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스러운 그런 답변을 한 거고요. 또 추윤 갈등으로 검찰개혁이 물타기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윤 총장 개인 문제는 장관으로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경고하고 각인도 시켰다. 추윤 갈등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프레임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을 물타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동부구치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본인은 공개하지 않은 채 나머지 동부구치소가 아닌 추윤 갈등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인사권, 수사 지휘권, 감찰권 이런 등을 남용했다 이렇게 좀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것이 남용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확증된 편향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확증 편향이요? 네, 확증 편향. 그런데 추미애 장관을 보면 기승전 윤석열 총장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고 사퇴시키려고 한 것 이외에는 오롯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떠오른 게 동부구치소 집단관님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인터뷰 통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윤석열 총장의 권한남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권한남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징계, 정지 2개월 한 거 아니에요? 그분에서 법원에서 뭐 직접적인 아니지만 어떤 신청 사건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그다음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서도 본인은 민주적 통제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징계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논란을 보면 저게 민주적 통제냐, 과연 어떤 사적인 감정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본인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과언은 무엇이 있었는가, 아쉬운 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그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분을 사과를 하는 게 사실 장관으로서 정신을 봤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어떤 실패, 우리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계속 연패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연패가 아니고 사실은 나는 이렇게 내가 잘해서 결과적으로 통제를 했고, 그 추인 갈등을 한 것은 언론의 탓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저항하는 어떤 프레임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아마 동부구치소 관련해서도 아마 추미애 장관이 장관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계속 형사소송이 됐건 민사소송이 됐건 계속 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이 책임 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느냐 아니면 경질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여권에서는 어쨌든 동부구치소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을 지금 당장 사표받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윤태원 실장님, 그만큼 이제 추미애 장관에게 어떻게 보면 동부구치소 사태의 마무리를 좀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해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권에선. 근데 추 장관은 본인은 별로 이 사태와 관련해서 뭐 책임지고 이런 마음 별로 없어 보이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이게 그 두 가지, 왜 지금 저런 인터뷰를 했을까? 그리고 지금 예. 이 동부구치소건이 이렇게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저 부분만 떼가지고 올렸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인터뷰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기사들이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경질을 했는데 본인이 뭐 좀 약간 거부하는 식으로 하고 춘추관에 들렀다 가라라고 했는데 막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타부타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돼 있는데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일이 터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돼 있고, 또 당으로 보면은 원래 탄핵 계속 해야 된다, 윤석열 탄핵이다 하고 했던 분들이 다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혼자 이야기했단 말이죠. 통상적으로요, 바뀌는 장관들은 인터뷰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바뀌고 난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사실 그때 내가 실은 뭐 이러이러했고 뭐 이런 뒷이야기 같은 걸 풀어내는데, 저분은 그 나갈 이삿짐 싸놓고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사실은 저게 후임 장관, 후임자에 대한 뭔가 배려나 예우 같은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고를 하는 게 딱 뭐냐 하면은 난 나가서도 이 활동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방향에 대해 가지고 예. 그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당은 좀 계속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한마디만 꼭 예.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예. 내용을 SNS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추미애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적었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저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정치인 추미애로서의 개인 SNS에 글을 적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메시지를 냈다면 저와 같은 메시지보다는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되짚어 생각해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하면서 내렸던 사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 위반이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추 장관이 저렇게 자기 정치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저런 모습 보이게 될 건지, 저럴 거면 지금 당장이라도 법무부 장관 직을 그만두고 SNS에 올리는 게 오히려 낫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패널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세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펜스도 폼페이오도 등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은 사기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그 음모론에 이제 지친 것 같습니다.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폭력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어제 미국 민주주의의 파괴, 그리고 복원 현장,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Violence never wins. Freedom wins. Let's get back to work. Now we gather due to a selfish man's injured pride. What happened here today was an insurrection incit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nough is enough. I've tried to be helpful. I hoped he lost. I prayed he would lose. He won. He's the legitimat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r. President, the certificate of the electoral vote of the state. Joseph R. Biden Jr. has received 306 votes. Donald J. Trump has received 232 votes. The announcement shall be deemed a sufficient declaration of the persons elected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미 의회 의사당이 전쟁이나 테러범이 아닌 자기 국민에 의해서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사실 모든 전 세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그런 단계가 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전범, 가장 모범적인 국가, 따라 배울 나라로 그동안 우리 미국을 알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207년 만에 1814년 영국이 말하자면 의사당을 방어한 이후로 2세기 동안, 3세기 동안 거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고 공화당 상임위원 조차도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조차도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시위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상자도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많은 미국의 언론인들, 전문가들도 굉장히 미국 스스로의 그동안에 지녀왔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렵사리 어쨌든 펜스 부통령이 공식적인 인준 상하원 합동 회의의 어떤 그 발표를 함으로써 1월 20일 날 대통령의 어떤 그 취임은 가능한 것으로 겨우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권력 자체가 저렇게 완전 벽을 타고 오르고 유리창을 깨고 하는 과정에서 후퇴되고 총격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하원 의장의 자리에서 도도하게 시위자들이 앉아 있다 이런 그 자체가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죠.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강하게 압박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나에겐 선거인단 투표를 바꿀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초유의 폭력 사태에 2인자인 펜스 부통령이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정리한 1등 공신은 펜스 부통령이다 이렇게 미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 의회 시작 전에 나에게 선거인단 투표를 폐기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설득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의 탄핵 거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선 불복에 나서자 공화당도 손절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잔여기가 2주가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트럼프를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공화당 전국위원회조차 이번 사태는 내부 테러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이용돼 민주주의 공격하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죠. 무법과 폭동 어디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무모한 행동에 소름 끼친다. 이러면서 백악관 참모들도 이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태곤 실장님,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측근들이 나서서 이 사태를 오히려 정리하는 그런 또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폼페이오라든지 NSC 선임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사표 내지 마라. 예. 당신들이 이제 2주일 동안이라도 국정 공백이 생기면은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사표 내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전 두 가지가 보이는 게요. 첫 번째로 전 세계의 반응들, 뭐 앙겔라 메르켈이고 이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말로 분노하고 통탄하고 이제 위로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약간 권위주의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들은 고소하다. 뭐 니네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이런 거냐. 우리가 차라리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제가 약간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고야고 간에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 반응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두 번째는 미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였는데, 사실은 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도 좀 좌지우지 돼 있고 뭐 이제 승복을 참아 못하는 인사들이 많았던 거는 트럼프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트럼프가 지지층에 대한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4년 후에 다시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선거를 생각했을 때 이게 트럼프하고 멀어지는 게 유리한지 모르겠다였는데 전부 다 손절이죠. 이제 미 공화당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은 족보에서 파내지는 수준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김병민 의원 계셔 조금 죄송한데 태극기 부대 이렇게 했을 때 어떨 때는 보수 정당이 와 같이 이제 손들고 이러다가 이게 올라가니까 지금 손절해서 거의 파내다시피 족보에서 파내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예. 한국이 더 빨랐던 거죠. 미국이 따라갈 거예요. 네. 근데 왜 한국 정치인들은 언급을 안 하냐 했는데 송영길 외통위원장께서는 한마디 하셨던 게 뭐냐면 과연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를 훈계할 상황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도 그거는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서구형과 권위주의형을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예. 약간 이제 후자에 가까운 이야기였죠. 예, 김병민 의원님. 네. 그래서 뭐 송영길 의원 제가 아까 얘기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가 있는 게 거의 미국과 한국 다 이제 내각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미국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그런 이제 그렇게 민주주의를 배워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나 대통령이 일탈을 주도하고 오히려 시위 방화를 시위와 폭력 시위를 부추겼다는 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저 시위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선동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로부터 이 시위대들이 결국은 의회를 점령하게 되는 과정에 나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의회에 이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떠나서 여기에 사람들이 또 사망하게 되는 참담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법적인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곧 메시지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저께 급박하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부터 이 미국의 사태를 교훈 삼아서 우리 정치가 가야 될 길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보여줬던 건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나라를 절반으로 분열시키면서 상대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게 되는 극단과 분열의 정치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줬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치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건 과거의 극단적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뭔가 양념에 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던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이러한 상태로서 서로를 향해서 정말 극단적인 언어로 극단적인 행동으로 분열하게 됐던 모습의 마지막을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 가야 될 2021년 새로운 길에 대해서 큰 화두를 던지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켰던 주로 SNS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결국 트위터, 페이스북에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직후 트위터는 12시간 동안 트럼프 계정을 잠정 중지시켰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평화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 2주간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하겠다 이런 초유의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가 트위터, 페이스북이 이것을 중지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어디로 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플 지금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핫플은 서울시입니다. 그제 저녁 폭설로 수도권 시민들은 교통 대란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이 그제 폭설이 내리기 5시간 전 서울시에 제설 작업에 대비해라 당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입니다. 성폭행 의혹이 있자 탈당했습니다. 첫 번째 핫플 서울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청은 그제 대설주의보가 내리기 전에 이미 서울시에 큰 눈이 올 거니까 제설 작업에 대비하라 이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시민의 분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설차는 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운전하면서 분명히 눈이 온다고 예보는 되어 있었는데도 이렇게 서울시가 준비가 되지 않았나 굉장히 실망스러운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봤던 올림픽대로는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전쟁터 같았어요. 서울시는 왜 이렇게 늑장 제설 나섰을까요? 서울시 관계자는 기상청이 예보한 강설 시작 시각이 오후 9시 이후였고 예상 적설량도 1에서 4cm 정도였다. 이에 따라 매뉴얼대로 오후 4시에 제설 대책 1단계를 발령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관계자 말은 다릅니다. 6일 오전 11시 10분에 대설 예비특보 발령을 했고 오후 6시쯤 눈 올 거라고 예보도 사전에 했다. 따라서 폭설이 내리기 5시간 전에 이미 제설 작업에 대비하라고 알렸다는 겁니다. 결국 서울시는 지금까지 기상청의 예보보다 눈이 더 빨리,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기상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이번 대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문수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서울시의 해명이 굉장히 뭐랄까 궁색해 보여요. 일단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상황을 제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같이 일하던 변호사도 집에 보통 한 30분 걸리는데 4시간 걸려서 갔다 오더라고요. 4시간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오전에 이제 방송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는데 길거리에 특히 이제 교대역 근처에 길거리에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 그 주정차 딱지 끊는 데인데 왜 이렇게 저게 많지 했더니 결국은 그 교대역 사거리에서만 1시간 20분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놓고 가는 분도 많이 있었고 또 언론 보니까 버스를 탔다는 거죠.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한 10시간 정도 있으신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서 집까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제는 굉장히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서울시가 잘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기상청 핑계를 대고 있어요. 9시 이후에 강설이 시작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7시쯤부터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걸로 현실적으로 그랬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일로 유고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럴수록 서울시는 더욱더 긴장을 해야 하고 만약에 저렇게 대설 예비 특보가 있다고 하면 미리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안전문자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 저녁에 대설 특보가 있으니까 만만에 준비를 하랄지 아니면 좀 더 일찍 퇴근하랄지 이런 문자 메시지만 하나 냈어도 어제 같은 그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시는 기상청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어제 그제 어떤 아수라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네, 폭설이 내리면서 시민들이 누수에 갇혔는데 특별히 순환을 겪은 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보시죠.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 이슈가 된 사진들인데요. 올림픽대로 한복판에 멈춰서 있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입니다. 폭설에 길도 막히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예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진에선 페라리를 사람들이 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찰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진짜 버리고 갔다기보다 움직이지 못하니 놓고 갔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있는데요. 조금씩 움직여보지만 미끄러져서 앞으로 가질 못하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BMW 차량인데요. 이 차로 인해 뒤에 있는 차들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다 못한 시민 2명이 다가와서 밀어주는데 운전자는 고맙다면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거북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도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벤츠입니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제동이 안 되네요. 결국 앞차에 부딪히는 그런 사고를 겪었는데 아마 외제차들이 후륜 구동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미끄럼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지금 뭐 외제차 순환도 그렇지만 서울시가 미리 먼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광산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재난 문자도 굉장히 늦었다. 그 재난 문자도 지금 폭설이 내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음날 출근길 관련된 문자였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시 대응 왜 이렇게 늦은 거죠? 글쎄요, 지금 어쨌든 그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정말 재빠르게 조금 더 기상 상황을 체크했어야 되고 그것을 25개 구에 해서 각 구청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방역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설차들을 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뒷북 행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그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갔었는데요. 예. 뭐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산 1호선을 내려오면서부터 이렇게 한남대교를 타는 데까지 약간 비탈길을 차가 못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두 줄로 내려왔던 길들이 한 줄로 바뀌면서 한 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니까 예. 그 남산 터널에서 내려와서 한남대교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 제설차를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방금 지금 우리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모닝 같은 조그만 차들은 잘 다녔어요. 예. 근데 크고 비싼 차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잼뱅이라 그럴까요? 그야말로 엉금엉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물론 그나마도 이제 사동구룡 차들은 제대로 그 돈값을 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앞으로 아마 사륜구동차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최근에 들어서는 저렇게 보는 것처럼 한 번도 스노우 체인을 감고 가는 차를 보지 못해요. 만약 우리가 미리 7시부터 강수리 온다, 폭설이 온다 그러면 그런 대비를 하고 퇴근을 했을 텐데 예.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을 텐데 참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쉽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하풀 만나보시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소식인데요.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서 탈당을 했습니다. 목격자가 그 김병욱한테 보냈던 문자 2020년 4월 15일입니다. 그날이 선거가 있었던 날이죠. 그렇죠. 이제 의원님이시네요. 헌데 성폭행한 그 인턴 비서한테 사죄는 하셨나요? 사죄는 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항의를 하니까 사과를 하긴 했어요. 김병욱은 당시에 보좌관이었고 피해자는 모 의원실 인턴. 네, 김병욱 의원은 이 방송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겠다. 결백을 밝힌 후에 돌아오겠다. 이런 말 남기고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 국민의힘 의원이겠네요. 김병민 비대위원. 네. 이 문제 사실 당에서도 굉장히 지도부도 심각하게 봤을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탈당이 최선이냐 그 전에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어제 그제 있었던 저녁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이 나왔던 것을 얘기를 전해 듣고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고 김병욱 의원은 그 뒤로 그 유튜브 채널을 오히려 거세게 비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2018년도 국정감사 기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는 김병욱 의원이 보좌관으로 있었던 시절인데 일단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그 당시 국감장에서 출장을 가 있던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 들어갔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서도 이 안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등에 대한 얘기들은 후차적으로 차치한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 공무원인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어저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굉장히 깊은 논의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어제가 대통령의 신년 그 인사회가 있었던 날이었고 여기에는 온라인으로 김종인 위원장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터라 오전에 있었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더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년 인사회가 끝나고 난 오후에 신속하게 비상대책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징계 등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오후 3시 반에 긴급 비상대책위원회가 잡혔고 그 전에 김병욱 의원이 스스로 자진 탈당을 했던 상황이라 일단은 당에서 나갔던 상태 속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조치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진상조사 등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각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이 지목되어 있는 여성 2명에 대한 2차, 3차, N차 가해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은 결국은 사법기관을 통해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자칫 조사권이나 사법적인 수사권이 없는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시도조차가 오히려 2차, 3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걱정과 우려가 됐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김병우 의원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그 법적 조치 과정에서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 등에 대한 실질적으로 김병우 의원이 2018년도에 보좌관 신분으로 있었던 일들은 비난받아도 굉장히 마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합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정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사건을 파헤친 남자입니다. 사파남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저와 함께 사건을 파헤쳐 주실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사건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금은방 싹쓸이 절도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절도범은 보시는 것처럼 잡고 보니 치밀하거나 합니다. 영상을 만나보시죠.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남구의 한 금은방, 누군가 진열대 위에 덮개를 주저없이 걷어내더니 쾅! 미리 준비한 공구로 내리칩니다. 귀금속을 담고 또 담고 이렇게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는데요. 모자에 마스크까지 그야말로 완전 무장. 머리카락 한 올조차 보이지 않는데 정체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금은방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도구로 귀금속을 털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렇게 1분 만에 2,500만 원치의 귀금속을 싹쓸이해 갔다. 굉장히 흔한 범죄는 아니죠? 공구 내려치는 모습이 상당히 과감하고요. 깨진 유리창 속 안에서 이 귀금속들을 반복해서 담는 모습이 상당히 신속합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도 통상 초범의 경우에는 혹시 손에 상처를 입을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주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한 예행 연습을 거쳤거나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모든 범죄자들이 신속하게 범죄를 끝내고 도주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1분 만에 모든 범행을 끝내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예, 주저없는 범행, 예사롭지 않다는 건데요. 과연 범행 수법은 어땠을까요? 신출귀몰, 치밀한 범행. 용의주도한 A씨의 범행 수법입니다. 얼굴 가리고 잠금 장치 파쇄하고 1분 만에 절도 후 번호판을 가린 채 도주했습니다. 더더욱이나 CCTV 미설치 지역만을 골라 도주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네. 번호판을 가린 채 CCTV 미설치 지역을 골라 도주했다.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얼굴을 가린 것 자체는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차량 번호판을 검정색 테이프로 가린다든지 범행 이후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찾아서 인근 지역 시골길을 따라 4시간에 걸쳐 100여 킬로미터를 내달렸다. 상당히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밟히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예.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신원만 특정되면 검거는 비교적 용이합니다. 신원이란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인상착의 그리고
차량, 차종, 차량 번호 등을 통합해서 일컫는 용어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차량도 전혀 특정되지 않다 보니 경찰은 천여 대의 CCTV를 전수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CCTV 분석에만 2주 이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의 솜씨가 틀림없어 보이는데 잡고 보니 이랬습니다. 금은방 털의범을 잡고 보니 도주 현상 모든 구간의 CCTV를 분석해서 용의 차량을 추적했고 소유자 A씨를 특정합니다. 20일 만에 검거했는데 다름 아닌 금은방서 가까운 파출소에 근무하는 임모, 경위, 경찰이었습니다. 네, 경찰이 범인이었습니다. 임모 경위가 현재는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CCTV 관제센터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근무 경험을 통해 범행 후 차량을 이동할 때 이동 거리가 멀고 복잡할수록 추적이 어렵다는 경험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모 경위가 검거 당시에 어떻게 나를 찾았느냐고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는데 예. 당황한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방범용 CCTV가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고 차량의 블랙박스 장착이 일반화되면서 결국은 검거되기 마련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당황했다. 하지만 다에게 채무를 저질러 범행을 했다는 건데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당시 수사했던 경찰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빚이 많이 가지고 갑자기 범행을 되려겠다 얘기를 해요. 출근도 하고 또 변가도 내고 연가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번호판을 가리고 또 저녁 시간 때문에 운행했기 때문에 차량 특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범인이 경찰이라는 걸 알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장 다 깨지고 지일장 다 깨지고 난리 장난이 있는데 범인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소식 들었을 때는 좀 심정은 어땠어요? 일반 시민도 아니고 경찰이었다니까 조금 이제 생각은 들긴 하는데 경찰도 사람인데 나름대로 뭐가 있으니까 했겠지. 변호사님, 훔친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은 그대로 찾았나요? 지인들에 따르면 임모 경위가 인터넷 도박 등으로 2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모 경위가 이렇게 훔친 귀금속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화단에요? 검거 시 당황했다고는 하지만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침입 절도, 일반 절도와 다르게 가중 처벌됩니다. 야간 주거 침입 손괴 절도이지만 다행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됐기 때문에 임모 경위는 앞으로 1년 6월 정도의 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다음 절도범 만나보겠습니다. 절도범 잡고 보니 이번엔 허수라고 합니다. 효자인 줄 알았더니 지난해 12월 15일 광주 북구에 또 다른 금은방입니다. 부모님께 선물할 금목걸이 팔찌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60대 여주인이 보여줬는데 그것을 바로 꺼내 훔쳐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팔찌 모두 유용해 탕진을 했는데 완전 범죄가 성립된 걸까요? 문제는 범행 장소에서 50m 떨어진 주유소 화장실에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습니다. 벗어났는데 중요한 건 그 코트 안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지난 4일 체포됐다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굉장히 완전 범죄 같는데 너무 허술한 면이 있네요, 진짜. 이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이 CCTV에 찍힐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코트도 착용하고 있었는데 코트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혔으니 이 코트만 벗어서 버려버리면 경찰이 자신의 인상착의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피의자가 범행 직전에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개통 시에 작성한 가입 신청서를 이 코트에 넣어두고는 코트를 그대로 버려버린 겁니다. 인근 주유소 화장실에 버리고 도주를 한 것이죠. 사실 코트를 버릴 당시에 자신의 지문이 묻지 않을까 상당히 주의했을 것으로도 추정되는데 정작 중요한 단서는 남겨놓고 만 것이죠. 이 사건은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허술한 범인에다 경찰의 노고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동 경로가 파악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주변 휘발유 주유소 화장실을 찾아서 그 코트에 남겨있는 단서를 찾았다는 점 경찰도 칭찬해 줘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엔 세 번째 절도범 만나보겠습니다. 절도범 잡고 보니 이번엔 운이 없곤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18년 4월 늦은 밤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금은방.
밤 11시가 넘는 시각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 야심한 밤에 금은방은 왜 왔는지 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새벽 5시가 됐습니다. 허둥지둥 건물 밖으로 나온 여성은 황급히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과연 6시간 동안 대체 뭘 한 걸까요? 감옥은 벽이 뚫렸네요. 벽을 뚫고 귀금속을 훔치려던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벽이 꽤나 두꺼웠던 모양입니다. 6시간 동안 뚫다 못 뚫고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변호사님, 네. 6시간 동안 뚫었는데 실패했다. 정말 운이 없는 건가요?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금은방 주인이 15년 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철판으로 금은방 전체를 둘러쳐버렸습니다. 금은방 자체를 금고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금고로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것인데 외양간을 고친 덕에 추가로 손을 잃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여성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36세 된 여성인데 카드 빚이 2,500만 원에 달하자 고민 끝에 이 금은방 절제에 나섰습니다. 사전 답사도 실시했습니다. 이 금은방에 찾아와서 주인과 상담하고 내부도 둘러보고 난 다음에 한 달 뒤 범행 도구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사건 파헤친 남자였습니다. 박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2사 만루에서는 정세균이 이재명을 때린 이유, 본방에서 못다한 얘기 더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5분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